나의 줄거리 속엔 뭔가 쭉 설명충으로 안 가고 약간 대화 형식으로 갈 거니까 호응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나 본 지 얼마 안 됐어. Let's go.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 괴물인데요. 네,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이고요. 네, 이 영화로 아마 봉준호 감독이 아마 천만 감독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300만 사실- 정도. 네, 사실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약발이 먹힌 것도 이것 때문에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굉장히 다분하고, 네, 크리처 물러도 되게 손색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 CG로 된 괴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 뛰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게 안 하고 뛰게 한 거. 맞아요. 많이 움직이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줄거리 갑시다. 예, 줄거리는 저 오늘 페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 세 번째 장편 영화고요. 네. 이 전에는 플란다스에게 네, 그리고 살인의 추억 2003년 그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 영화예요. 네, 네. 일단 제목 괴물이고요. 영어로는 호스트. 예,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호스트. 더 호스트. 네. 괴물 나옵니다. 음. 예, 영화 시작하면 일단 한강에서 괴물 나오고요. 네, 영화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7분 정도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10분 내에 나오지. 네, 10분 내에 나와요. 10분 내에 나오고 일단 갑자기 한강에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난리 치고요. 그래서 평화롭던 이 한강 둔치 예전에 고수부지라고 불렀던 아 고수부지. 둔치 공원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약간 잡아먹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막 하여튼 막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한 소녀를 꼬리로 싹 감싸갖고 끌고 가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하면은 이 한강에서 그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송강호의 가족들. 맞아요. 그래서 강두. 깡두가 송강호고요. 전 그냥 옛날에는 한강에 매점이 있었나 봐요. 편의점이 아니고. 맞아요. 편의점이 맞아요. 없을 때 있었겠죠. 네, 매점이 있으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던 것 편의점 같고. 말고 또 조그만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매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한세권 또 전문가로서 아, 진짜 정확해요. 조신이 말이 정확해. 약간 그 버스표 팔 것 같은 매장에서 이제 맥주 팔고 가끔은 그러니까 매장 따라 규정이 없었고 떡볶이도 팔고 라면 맞아요. 파는 데도 네, 있고 네. 뭐 가맥집 비슷한 매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오징어도 구워주고 여기 이건 영화처럼. 영양에 따라서 진짜 막 반찬도 날려주고 있었어. 저도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다 편의점밖에 없죠. 그렇죠. 편의점이랑 아마- 치킨집, 카페랑. 요즘에 뭐 스타벅스도 있잖아 한강에. 아니, 한강에 스타벅스 인데 있어? 네, 저 잠원동 쪽에. 그러니까 그 유람선을 개조해서 네, 맞아. 쓰고 있는 그 한강 온 있잖아요. 아, 온 온, 그거랑 네. 또 그거 말고도 뭐 망원동에도 하나 망원에도 네, 망원 있고 쪽에도 몇 개 있고. 그렇게 네, 맞아요. 유람선 개조해서 공산당 만들어 기지도 있고. 네. 공산당 기지도 있고. 음. 동방명주라고. 그러네요. 잠실에 또 동방명주 음. 있었죠.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라진 한강 둔치에 있는 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 매점들이 일반인한테 허가를 준 건 아닐 거고 맞아요. 아마 영화에서 자세히 안 나오는데 네. 이게 아마 나도 그거 고민했었는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한테 네, 준 게 맞아. 아닐까. 장애인 아니면은 네네네. 뭐 국가유공자. 네네네. 지금도 취약계층한테 더 가요.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영업권을 딸 수 있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편의점들도 아마 그런 형태일 거예요. 아마 그걸 계승한 네,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로 네네네. 알고 있고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잠깐 나오지만 이 송강호의 가족 아버지가 변희봉 선생님인데 네. 다 보면은 주소가 광주 출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살짝 우리 또 봉태일 선생님이 네. 집어드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등장인물들 국가유공자, 소개하자면은 송강호 가족의 아까 얘기한 아버지 네. 변희봉 변희봉. 선생님이 네. 매점 운영하시고 네. 첫째 아들 강두 송강호입니다. 그리고 박강두, 박강두 그리고 박해일 박남일.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두나 네, 이렇게 박남주. 3남매고요. 그리고 송강호한테 딸이 있어요.
그렇죠. 부인은 네. 없는 걸로 나오고 부인은 뭐 애를 낳고 도망간 걸로 나오죠. 도망간 거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뭐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고화성 배우 박현서 네, 현석. 박현석. 여중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를 그냥 다 같이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잘? 뭐 그냥 잘 키우고 있죠. 게 빨대 꽂아서 잘 마시고 크고 있지. 있는데. 네. 정확히는. 그렇죠. 부족한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는 고화성이를 이 괴물이 납치해서 도망갑니다. 갑자기 바다로 아니 바다가 아니죠. 이쁜 거 알아가지고. 한강으로 한강으로. 풍덩 음. 꼬리로 감싸 안은 상태로 네. 사라지는데 이때부터 뭐 이미 난리가 난 상태에서 뭐 나라가 발칵 뒤집히죠. 그렇죠. 괴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잃은 송강호와 그 남은 가족 식구들은 다들 망연자실하고 이날 괴물의 난동으로 죽은 사람들이 대략 뭐 한 3-40명 정도 돼 맞아요. 보여요. 그래서 합동 우리 분향소 같은 게 흔히 만들어지죠. 보는 합동 분향소, 네. 체육관의 합동 분향소 같은 게 설치가 되고 네. 영정 사진이 쫙 음.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네. 다 체육관에서 음. 이렇게 뭐 일종의 격리 비슷하게 맞아요. 모여 있는데 밤 시간에 갑자기 방역복을 입은 김래아 씨가 나타나갖고 김래아 씨. 항상 나오죠. 예, 봉준호 영화에는 항상 나오죠. 네. 괴물하고 접촉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네. 나오라고 그러니까 송강호가 저 피가 튀었는데 이랬더니 저놈 잡아 이러면서 갑자기 방역복 입은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겪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엄청 익숙한 그 시간이 방역복을 엄청 입은 들지. 네. 분들이 막 우르르 달려와서 송강호를 뭐 죄인으로 바디백에 만들고. 넣어가지고 네. 다골 치는 거지, 솔직히. 비닐랩으로 둘둘둘 싸갖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요. 네. 그리고 남은 가족들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격리가 됩니다. 그렇게 근데 정작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막 바디백 같은데 싸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병원에 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아무도 안 쓰고 송강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갖고 아니 뭐 그렇게 오라 그러더니 지금 뭐 하냐고 막 졸린데 막 뭐 검사를 할 거면 빨리 하든가 뭐 이러는데 병원에서 좀 가만히 있어봐요 뭐 시간 되면 하겠지 시장이야, 막 진짜. 이러고 의사들 막 짜증 내고 그때 코로나보다도 약간 그 뭐 사스나 메르스 때 사실 네. 그때 신종플루 때 네. 신종플루 때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 내가 신종플루 그때 걸려가지고 격리된 적이 있었고 진짜 컨테이너 같은데 격리돼가지고 아, 진짜? 트렌드란 진짜? 트렌드는 아주 다 따라가셔. 몇 년도예요? 그게 몇 년도더라? 10년도 9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년도 그쵸. 201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메르스는 안 걸렸어요? 메르스는 안 걸렸어. 낙타고기 안 드셨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코코버큰 사람 안 좋아해. 계속 할게요. 사실 이 영화 뭐 별로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봤던 국가의 무능함 그리고 행정 이 체제의 미비함이라든지 관료들의 멍청함 뭐 무사한 일주의 약간 이런 게 다 한눈에 보여져요. 그 병원이란 공간에서도 그렇고 그걸 조사하겠다고 온 경찰들의 뭐 병신 같은 거. 그 질문을 하고 뭐 상황을 이게 청취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아주 답답한 뭐 고구마가 막 난무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격리돼 있는 송강호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요. 그렇죠. 딸 현서한테. 그래서 막 잘 들리진 않는데 막 아빠 나 뭐 하수구 뭐 이러나 봐요. 나 큰 하수구 나 하수구. 듣지도 못했어. 근데 뭐 큰 하수구. 그래서 현서가 있구나. 하수구에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송강호의 말을 믿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신 딸 죽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송강호도 좀 약간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렇지. 이빨 약간 보이지? 떨어지는. 불황자 같고. 지능도 떨어지고 뭐 좀 어설퍼요 많이. 노란 머리에다가 노란 머리에 막 계속 뻑하면 자고 뭐 그런 사람인데 뭐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 딸이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사망은 이런 안 소리 했어요. 하니까 경찰이 봐도 쟤 뭐야 바보 같아갖고 뭐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해서 막 어떡하지 하다가 분명히 근데 가족들은 일단 믿어줘요 송강호의 말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찾아야겠다 해서
변희봉,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 이 4명이 병을 탈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설 일종의 뭐 폭력 조직 같은 사설 조직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알아봐서 총을 구하죠. 총도 구하고 차도 하나 구하고 뭐 그 방역차 같은 것도 하나 네네. 구하고 해서 그 탈출까지 도와주는 걸로 음, 이렇게 해서 이상한 양아치들 같은 심부름센터 같은 애들한테 네, 또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사기를 당하면서 가진 전 뭐 변희봉 선생님이 그 매점하면서 모았던- 차곡차곡 모았던 전 재산을 다 거기다 음. 털어서 네. 예, 그 방역차를 섭외를 하고 탈출을 성공해서 이 방역 업체로 위장을 해서 그 통제돼 있는 한강 둔치 공간으로 침투를 하죠. 그래서 딸을 계속 찾죠. 찾아다닙니다. 네. 괴물을 찾아다니고 딸을 찾아다니고. 근데 당연히 못 찾죠.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 와중에 배가 고파서 네. 그들의 매점으로 가서 밥을 먹고 쉬고 한숨 자고 있는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송강호가 먼저 발견을 하고 변희봉, 송강호 둘이 나가서 총을 쏘면서 네, 뭐 잡으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다가 안타깝게도 변희봉 아버님은 아버님은 네, 사망을 돌아가시고. 하시고 네. 배두나 박해일은 뿔뿔이 흩어지고 큰아들 송강호는 잡혀가고 예, 돌아가신 아버지 곁을 계속 지키다가 네. 예, 떠나지 못 도망을 가야 되는 시점에서 네. 계속 옆에 있다가 송강호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진 박해일은 원래 학생 운동을 하던 맞아요. 엘리트인데 학생 운동을 하다가 변변히 직업도 못 구한 그런 백수로 나오고 백수로 나오는데 같이 학생 운동을 하던 선배 이동통신회사를 다니는 네. 선배를 임필성 통해서 감독님이죠. 네. 그분을 통해서 현서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음, 성공해서 네. 이 원효대교 북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한테 잡힐 뻔하다가 뭐 도망치고요. 도망치다가 부상을 입고 도발이라는 게 그렇다고 도망간단 말이지. 예. 끼는 거. 네. 그리고 배두나는 혼자 괴물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 박해일이 네, 문자를 보내죠. 맞아. 배두나한테 원효대교 북단에 원효대교 있다. 북단이라고 해서 음. 배두나는 열심히 뛰어가서 괴물을 발견을 하는데 혼자 맞서서 음, 활을 쏘면서 싸우려다가 부상을 입고 뭐 하수 같은데 하수, 네, 숨어 있고 빠져서 또 뭐 그렇죠.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잡혀간 현서는 그 괴물의 은신처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커다란 하수구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괴물이 잡아온 아니면 식량으로 쓰려고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현서만 살아남았고 네. 그리고 좀 꼬마애. 있다가 꼬마의 약간 가출한 뭐 고아 같은 고아 그렇죠. 나오는데 그 형제랑 같이 다니는 고아인데 음. 둘이 잡혀왔는데 형은 형은 죽어 있고 죽고, 네. 동생만 동생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현서가 먼저 와 있던 현서가 네. 그 어린 꼬마 아이를 네. 보호해 주면서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런 식으로 저항하고 추적을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이거 생물학적 무기 에이전트 옐로우. 네. 에이전트 옐로우를 써서 음. 쟤를 죽여야겠다 음. 계획을 발표해요. 근데 이게 엄청 생화학적으로 음. 위험한 그렇죠. 에이전트 약품 네,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하지. 네. 그리고 엄청 시위를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음. 뭐 안전성 검증도 안 된 에이전트 옐로우 뭐냐. 저 미국 애들이 생화학 무기 개발한 거 지네 나라에서 테스트하기 위험하니까 여기다 지금 이 기회에 푸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가 난리가 나요. 네. 그 시점을 맞춰서 이 송강원의 가족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요. 네. 시위 현장으로 모여들어서 그래서 괴물은 에이전트 옐로우를 맞아서 뭐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 와중에 송강호가 그 박해일이 화염병으로 맞아. 투척을 하는데 삑사리가 나죠. 네. 박해일이 화염병을 여러 개 던져갖고 네. 이미 에이전트 옐로우를 직격으로 맞아서 힘을 잃은 괴물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네. 그리고
베두나가 활로 활로 불을 네. 붙여서 아, 다시- 고전에 불을 스토리가 붙이고 네. 그 박해일이 픽사를 내는데서 아 네. 씨발 좋댔다 하는데 윤재문이 윤재문이 머리에 네, 기름을 네. 씌워주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재문은 여기서 박해일을 도와준 뭐 노숙자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진짜 무슨 어벤져스 같았어. 지금 보니까 되게 자기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적이야. 그래서 베두나의 불화살에 음. 불구덩이가 된 괴물이 도망가려고 물로 뛰어들려는 순간 송강호가 네, 어디서 창을 하나 들고 오죠. 예, 그 쇠 막대기 같은 거로 찔러서 결국 괴물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괴물의 입안에서 현서를 끄집어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현서는 이미 죽었죠. 죽어 있고 네. 같이 있던 현서가 보호하려던 꼬맹이 소녀는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뭐 나라는 안정이 되고 현서는 죽었고 현선의 가족들은 여전히 매점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현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현서가 보호하려고 했었던 꼬마 남자 아이를 송강호가 그냥 아들처럼 키우는 네,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패스빈더님, 짧게 하신다면서요? 편집해서 총 13분 하셨습니다. 네, 이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선모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감상평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줄거리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줄거리 굉장히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줄거리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쉽지가 얘기가 않네. 사실은 간단한 스토리인데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근데 또 영화인 뭐 것 같아요. 사람 설명하다 보니까 또 뭐 했는지 얘기해야 맞아, 되고 맞아. 아 이거 쉽지가 않네. 지금 다음에 좀 포인트가 그- 다 비우들이라서 이 줄거리를 그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에다가 압축해서 넣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감상평 말씀해 주시죠. 너무 저기 우리나라 영화에서 너무 유명한 영화여가지고 네.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화도 아니어서 네. 한국 영화에 되게 기념비적인 영화잖아요. 그쵸. 네. 이 영화를 싫다고 할 사람 딱 한 분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봉준호도 대량의 어떤 그 금액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발가되는데 안부가 되게 묻히는 게 많다. 왜냐면 우리가 다 지금 영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두운 데가 너무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 맞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봉준호 좀 잘못이 아쉬운 아니니까. 거지. 네.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봤었었는데 네. 그때 화두가 그런 거였었거든요. 사실은 반미. 그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은 이제 투쟁의 어떤 그런 아젠다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 예, 학생회도 다 일반인들. 맞아요. 그래서 등록금 투쟁 아니면 맞아. 학자 투고 같은 것만 하고. 그다음 반미 이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뭐 미국으로 뭐냐 방문을 가느냐 안 되는 이라크 파병. 파병 반대 예, 이라크 파병으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라크 파병이 지금 막 그때는 정말 그냥 민간 차원에서의 파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짜 그때 생각난다. 엄청 치열하게 파병 반대 운동을 그렇게 노무현 했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때 미국 갔다가 원래 한국으로 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이 성남 공항에 근무하고 있을 텐데 병역 근무하고 있을 텐데 한국으로 이제 오니까 다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그 대통령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비행기에서 틀어서 자리춤 부대로 간 거잖아. 아 그랬던 거야. 그 형님도 좀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튼 그 상황. 뜨거운 분이셨지. 네, 진짜 뜨거운 분이셨죠. 뜨거부에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떤 시대 정신하고도 되게 좀 맞닿아 있어서 네. 좀 그때 더 네. 강력하게 뜨겁게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이런 이 괴물이 그때 그 봉준호가 갑자기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 어쨌든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CG를 네. 잘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음. 진짜 그 당시에도 이 정도 CG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니라는
그쵸. 네 맞아요. 분이 있었었죠.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네. 진짜. 근데. 그러니까 시즌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영화는 이제 크랭크인 들어간 이게 어느 거고. CG 팀이 와서 그랬더라. 이게 미국 그러니까 헐리우드 CG 팀이 음. 와서 이렇게 제작을 해준 그때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때 당시는 웨타 디지털이나 뭐 이런 외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연구 아트 필름밖에 없었어. 맞아 우리나라는 영구 아트 필름이 최고였죠. 영국 아트 무비. 영구 아트 필름.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시작은 사실은 반미지만 결국은 내용은 정말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가 사회가 일반 정말 힘없는 국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냐 정말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 얘기잖아요. 반미가 결론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울림이 있었던 네.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어요. 네, 거의 나오지가 않죠. 싹 빠져 있죠. 네, 네. 군인들도 다 미군들이 나오고 그냥 군인들도 경찰 몇 명 나올 뿐이고 그렇지. 한국 네, 군인들은 진짜 안 보이잖아. 한국 군인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결국 그 현서를 구하는 사람은 가족들인 건 거죠. 네. 그렇죠. 그 결국 염한 시체까지 끌어낸 사람도 결국은 가족인 건데 그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 그냥 콩가루라서 아니 제대로 뭐 된 가정은 루저들의 아니죠, 집합체죠 사실상.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얼마 전에 톡각방에도 화두가 됐지만 요즘 말하는 각자 도생 예, 이슈가 엄청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물론 이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물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화 괴물이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한 반미 영화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나왔던 맥팔란드 사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건을 모티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괴물을 처치하는 방법이 에이전트 옐로우잖아요. 그 에이전트 옐로우 뭐 명칭도 똑같이 베트남전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네 에이전트 오렌지 거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콩들을 그래서 죄송한데 네. 고엽제. 네 맞아요 고엽제 그 나무들을 다 말라 죽여가지고 베트콩들을 발견해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뿌린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고엽제 저희 아버님도 때문에 고엽제 피해자가 전문이시고 그러니까요. 물론 다행히 장애는 없으신데 다행이시네요 다행이네. 진짜. 네. 그런 면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반미적인 영화라는 게 딱 보이는 영화고 그 봉준호 감독님 별명 있잖아요.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장면이 정말 디테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2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CG도 조약하고 한 부분이 있지만 뭐 연기도 그렇고 구성 면에서도 굉장히 잘된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천만 영화 우리 이렇게 천만 영화가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도 좀 더 작품성까지 같이 인정해줄 만한 영화는 괴물 정도 생각해요. 1,300만의 역대 네. 9위 영화네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역대 9위야. 진짜 많이 센세이션 했죠. 봤구나. 그 시절에 그거 본 거면 엄청 본 거야. 사실은 지금 2천만 지금 맞아요. 2천만이야. 그렇죠. 지금 사실 약간 사실 받아가면 2천만이야.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계속 팽창하던 그 음, 막판의 시기, 코로나 네. 직전 네네. 시기 그때는 진짜 음. 좀 약간 기형적인 형태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억지로 천만이 막 네.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신과 함께 이 뭐 이런 당시는 영화들. 2006년이면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네. 진짜 게다가 이건 뭐 찐천만. 그 봉준호 감독이 뭐 지금처럼 그렇게 글로벌리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전혀 감독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니었고. 뭐 네. 사실 봉준호 누가 뭐 어. 플란다스의 뭐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의 그나마 살인의 추억,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도 봉준호보다는 송강호가 훨씬 더 주목 스포트라이트를 살인의 받았던 추억도 그쵸. 되게 예. 영화 지금 같던 우리가 거죠. 어떻게 보면 알고 보니까 재미있는 거지만 그때는 진행이 되게 느렸거든. 그렇죠. 그때 진행도 보면은 느리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단면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 미제 사건이라는 걸 끌고 온다는 거, 특히 살인 사건을 끌고 온다는 거는 영화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쉽지 않은 소재를 갖고 되게 또 오묘하게 잘 만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잘 그런 만들었네. 미제 사건을 다루려면은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야. 약간 뭐 JFK 영화처럼 그렇죠.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영화가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데 네네. 이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그 모호한 상태로 음. 결론을 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에서 대단한 성취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음.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는 네. 영화 외적인 부분 사실 저는 살인의 추억보다 음. 오히려 보기 전에 그 얘기를 많이 뭐 향수기 예뻤다 뭐 빨간 옷 입고 막 이러면 뭐 이런 느낌? 근데 향수기가 사실 조폭으로 그런 나오기도 하고.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작은 부분이지만 네. 사실 대중들한테는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그 네. 부분을 뭐 TV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네. 이렇게 패러디도 좀 많이 맞아요.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사실 더 서로 영향을 주고 희화화되면서, 받으면서 네, 더 이게 더, 회자가 되는 그랬던 영화이긴 부분이 하죠. 있었거든요. 네.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나 젖잣에 관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 패스밴더가 해결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이 괴물이란 영화를 그 개봉했을 때 보고 제가 2006년이면은 그 비포 19이란 말이죠. 비포 나인틴. 네, 19을 듣기 전이라서 그렇죠. 비포 그쵸 나인틴. 그쵸. 진짜 영화에 무슨 대해서 말인가 했네. 비포 19살 19가 전이란 얘긴가 말하면서. 애프터 19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지금도 사실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네. 막 되게 열심히 보고 뭐 나 스스로 무슨 막 약간 영화에 내가 좀 조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괴물이 유명하니까 보긴 봤는데 처음엔 당연히 괴물이 나오네? 그리고 뭐 미군 나오고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송강호 나오고 하길래 뭐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약간 괴수물이고 크리처물 뭐. 크리처물 괴물 나오고 송강호가 약간 히어로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약간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결국 송강호가 주이긴 하잖아. 근데 뭐 에이전 듀엘로 이건 뭐 중간 중간 재미는 있는데 나름의 재미가 있고 뭐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 구성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긴 봤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담고 있는 함의를 그냥 다 놓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괴수물로 봐서 그냥 좀 괴물이 너무 시시하게 죽는데 약간 이러면서 그냥 좀 영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봐서 비포 19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대단한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살인의 추억과 괴물 이 영화를 진짜 뭐 최고의 영화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괴물이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영화의 제목 괴물이 함의하는 게 단순히 괴물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이 관료주의의 뭐 무능함, 뭐 국가의 뭐 부재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맞아요. 현실을 이게 괴물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영화를 보긴 봤으니까 네. 그런 거였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냥 나중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달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각 잡고 봤죠. 네. 근데 처음 볼 때 그렇게 봐서 그런지 나 여전히 두 번째 봐도 이게 뭐 담고 있는 것도 알겠고 봉태일이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되게 또 지금 유명해지신 유명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뭐 라미라도 얼굴이 팽팽하고. 나오고. 그것도 얼굴이 팽팽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윤재문 배우 나오고. 네. 문제문 여전하고. 유명 배우들 많이 나오고 해서 뭐 네. 나름 재미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영화인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전히. 저도 약간. 패스벤더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들은 되게 그 로맨스 코미디 이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이런 어떤 크리처물이라든가 아니면 히어로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봤어요. 괴물이 나오고 이 괴물을 때려 죽이는 누군가가 히어로가 나오는구나. 아마 마케팅 자체를 약간 그렇게 그런 했을 식으로 거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직 맞아요. 기술력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면 이런 영화가 거의 없었기 맞아. 때문에 그리고 CG에 대한 관심도 엄청 그 많았고. 고질라나 맞아. 아니면 뭐 이런 킹콩 약간 이런 영화들처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 맞아. 고질라나 킹콩을 보러 영화관에 갔다가 이건 뭔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영화를 보고 나온 그러면 이제 한 그래서 대 맞은 욕하는 듯한.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아 분명히 그런 욕하는 사람도 있죠. 고질라 킹콩에 비해서는 딸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아. 네 파이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네요. 네 파이님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괴물 파인입니다. 놀다 온 작가입니다. 좀 늦게 참여했는데 저도 사실 오늘 아예 못할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해서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영화인 게 볼 때마다 너무 우리 지금 현실의 맞아요. 어떤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날줄과 시줄로? 참 대단하구나. 그건 맞지. 네, 사실 참 대단해. 저도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좀 폄하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거는 영화적인 부분이고 이제 영화 외적인 우리 현실 우리가 뭐 사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도 그런 거긴 한데 네.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 때 네. 그 말도 안 되는 국가의 행태도 네. 우리가 봤고 음. 그 전에도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전 정부에서 대응을 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분명히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약간 무능한 부분이 보였던 부분도 있고 사실 그때는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그렇죠. 또 패닉에 빠져 있는 집단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얼마나 타인에게 정말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야 대단하다라는 뭐 우리 봉태일 감독님의 그 해안은 정말 그렇죠. 대단하다고 네.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 영화는 한참 전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더- 말하면서도 기분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대단함이 느껴지는 거고 그 보면은 관료들이 늘 피해자들을 탓을 해요. 맞아요. 피해자들 되게 음. 나쁜 사람들인 것 마냥 취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들 이제 바이러스 검사하라 그러고 병원에서도 약간 난민 취급하듯이 되게 그렇게 취급하는 것들 하며 뭐 뉴스에서도 본질을 꿰뚫는 게 아니라 겉을 돌아요 자꾸. 바이러스가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최일구의 바이러스가 거 되게 있을 거다라고 집어넣고 반갑더라고. 바이러스를 막 찾으려고 다 쑤시고 다니고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분명히 그 시스템의 어떤 그 엉성함에 의해서 생겨났던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과 너무 다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또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이 봉준호 감독 영화가 늘 그런 것 같은데 그 인물을 되게 건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를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그 인물이 어떤 뭐 건축물 안에 있던지 그 여기 괴물에서도 보면 그 다리 밑으로 막 기어가기도 하고 엄청 거대한 철골 구조가 다 이렇게 뼈마디가 다 네. 보이는 데 안에서 어떤 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파인이가 얘기한 거랑은 좀 반대로 네. 왜 이렇게 가족과 구성원들을 자기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왜 가족을 이렇게 사실 엄마가 없는 가족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좀 약간 지능이 덜 떨어진 아.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명은 백수고, 한 명은 뭐 진짜 신궁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입스라고 하죠. 이게 스포츠 용어로는 입스라고 하는데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샷을 못 날리거나 그런 뭐요? 그런 걸 이제 입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걸려서 네. 금메달을 놓치고 네네. 왜 이렇게 그 루저들로 어떻게 보면 루저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핍된 가정으로 설정을 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좀 있어. 아, 저는 지금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차별인데 한 가족에다가 차별의 요소를 다 몰아놓은 거지 뭐. 외벌이니까 엄마 없는 그 외벌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 없는 자식,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말 노숙하는 사람들, 뭐 아빠가 되게 아빠 역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아빠인데 노랑머리인 정말 개새끼 약간 분위기 이런 개차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영화 하나에다가 차별이라는 걸 다 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가족 하나에다가.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나마 멀쩡한 게 어떻게 보면 배도나인데 배도나는 입스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족에다가 차별을 다 때려넣어서 만드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 소외계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외계층의 집합치를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되게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요. 오징어 내가 떼어먹은 거 빼고는 없지. 없죠. 그것도 사실. 이 오징어란 게 말이야. 선수가 맥주 한번 마시고 맛도 있지만 또 이 다리를 씹는 게 또 장면 아니 진짜. 근데 다리를 졸라 긴 걸 떼어먹긴 해. 왜 그치 티 있잖아. 안 나게 띄어 먹어야 되는데. 오징어 때리면은 올라오는 거 같은 팔이라는 그 오징어 팔이라는 그 졸라 긴 다리 떼어먹더라고. 그거 되게 설득해요. 아빠가 되게 착해. 아빠 진짜. 자적 심화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영화는 뭐 송강호도 대단하지만 진짜 변희봉 선생님이 미쳤어. 정말 연기가 연기했어. 그 시퀀스가 진짜 너무 웃기고 그 다리가 또 뛰어 먹은 것도 아니고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딱 있어, 주머니 나와. 네, 바로 나오잖아. 너무 웃겨. 먹다 꼽을 친 거지. 아빠는 이미 알고 있어 그거를. 맞아. 테이블이 아니고 4번 테이블, 4번 테이블, 4번 돗자리. 돗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항의가 들어왔어. 맥주 2개 서비스 주라고. 사실 요즘 한강에서 항해를 누가 하나. 오징어 먹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장면에서도 보면 웃긴 게 한강에서 이제 우리 4번 테이블로 가잖아. 그 강두가 맥주를 들고 가잖아. 근데 그때 이제 괴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괴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외국인이 진짜 많아. 그것도 백인이 아니라 뭐 백인 뭐 그리고 아시아 뭐 이렇게 약간 무슬림도 있어 보이고. 무슬림도 있고 난 그런 그 화면을 보고 이번에 2번, 3번째 보면서 봤는데 그렇게 다국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 노래서 모아놓은 맞아요. 것 같아. 네 그런 의미로서 한 것 같긴 한데 그거 역시 너무 자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어쨌든 제가 하려던 말은 그래서 결국은 이 늘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을 결국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늘 이 서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는. 사실 뭐 그래서 그런 지멜도 그랬고 네네. 폴란드스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끼리 싸운 얘기거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번 괴물도 보면 괴물도 사실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 초강자인 미국 아래에 있는 족밥들이 다 졸라 싸운 얘기거든.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로도 보이고 어쨌든 그 시스템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였다. 네, 그래서 그런 화면을 되게 봉준호가 되게 잘 이 건축물 만들듯이 잘 이렇게 세워놓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파이님 생각이 말대로 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상부 구조를 빼도 하부 구조가 이해가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인데 네. 이병우 영화 음악 감독님의 한강 창가인가요? 그 원래 아, 제목이? 한강 창가 네, 맞아요. 네, 한강 창가 맞죠. 네. 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음악에 대해서 한번 정민이 형 제가 말씀해 주시죠. 알기로는 그 괴물 OST가 이병우 음악 감독이 거의 최초로 클래식 기타 메인으로 안 간 영화만고요. 네네. 장하옥령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 기타가 되게 세고 네. 스캔들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들어가긴 했는데 클래식도 들어가.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 양반이 원래 올 스코어로 가라 어떻게 보면 정확진 않아요. 근데 거의
본격 첫 번째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 음. 뭐 다들 여기 음악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은 뮤지션의 뮤지션이니까요. 여기 사실 옛날 우리는 응. 이병우 음악 감독님을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알게 됐죠. 거의 대부분. 이 영화로 더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범인들은 이 영화 때문에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네. 그 저는 장화홍련 장화홍. 네, 처음 알았던 장화홍련도 것 같아요. 좋았는데 음. 장화홍련도 약간 소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음. 괴물에서는 입금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 봉준호 감독의 어떤 네. 취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 본격적으로 챔버 오케스트라를 쓰더라고 되게. 음. 그러니까 음악에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할 걸 다 해버린 것 같은 걸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 소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싶은 거 영역을 다 다 했어. 펼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확실히 현 중심으로 가기는 해요. 뭐 네. 기타가 아니어도 근데 그렇죠. 약간 정말 약간 이 가족이 약간 보헤미안 같은 가족 느낌이 드니까 장또메이 같기도 한 음악 느낌도 나고 네. 음악도 되게 그 현대 클래식이랑 옛날 클래식 잘 섞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대중음악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일단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참 그 나경원 사건만 아니었으면 참 근데 나경원 이후로 뜸하긴 하더라고 확실히 그때 하긴 좀 하는데 그러니까 감독들이 쓰기 꺼려하는 거 느낌 들더라고요. 그게 그것보다 많이 쫀심이 좀 많이 구겨졌어요. 그때. 맞아.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고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쵸. 우아하고 고결한 그러니까. 느낌이 있었는데. 이 그렇죠. 원래는 되게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데. 심지어 네, 결혼도 안 맞아요. 했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썼을 때 약간 좀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이제. 음. 그리고 또 다른 음악 감독도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 사실. 뭐 전에는 진짜 이병우랑 그 달파랑이랑 누구 하나가 달파랑 장영규와는 복숭아 프로젝트가 다였는데 네. 달파란 장영규 그리고 방준석 돌아가셨지만 그 세 명이 일단 집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모그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재일까지 이제 영화의 음악에 소울 때니까 요즘은 정재일이 뜨죠. 그렇죠. 기생충 네. 작곡하신. 워낙 이 모그 사람 천재기도 감독도 모그 감독님도 되게 네. 개미라고 또 있고. 네. 그쵸. 그러니까- 개미는 좀 저기 뭐야 드라마 쪽 많이 하시는 분 네, 아니에요? 근데 영화 음악도 괜찮게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로맨틱 스코어 같은 거 많이 하고 나도 좀 되게 실망은 많이 했지만 한국 음악사에서 뺄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결과물 들어보면 되게 좋고 그러니까 혹시 음악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 음악도 영화 음악인데 이병우 감독이 이제 어떤 날이라는 밴드가 출발이에요. 음악 출발점이 아마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 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저 멀리 떠나자 이런 전 노래 모르겠네요. 아마 라디오에서 영 하셔서 청년이셔가지고. 그리고 술 마시고 듣기 좋은 노래 초생딸이라고 있고 그리고 취중 진담 이게 취중 진담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 술 먹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김동률 말고. 말고 당연히 잔남회 말고. 곡은 다릅니다. 네. 근데 그 되게 한국 역사적으로 좋고 되게 포크 음악도 잘했고 이병우 개인 독집 같은 경우에는 연주 음악들인데 뭐 비발디나 이런 클래식 음악도 하면서 퓨전 재즈도 많이 했고 음악이 확 달라요. 다 그 이병우 독집 그리고 어떤 날 그리고 영화 음악이 다 달라요. 거의 약간 김수철급이네요. 김수철이랑 삐까삐까하지 진짜.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 사실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도 그냥 이병우는 그냥 기타 잘 치는 대머리 아저씨로 생각했는데 네. 기타 이렇게 존나 이렇게 사실 이 영화에서는 거의 현악 위주로 맞아요.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완전 올타임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왕립학교에서 기타로 수석을 먹었고 거기 이제 이상순도 거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또 부족하다 싶었더니 그 존스 호킨스의 음악대학이 있어요 안에. 그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피바디 음악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 아, 피바디가 존스 홉킨스 안에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 수사리 들어봤는데. 거기 수석.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음악 커리어는 완전 끝판왕이고 월드 클래스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음악이 유명해지면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떤 그 레벨을 오른 사람이라서 음악은 항상 만약에 좋다면 사운드트랙을 따로 들어보셔도 되게 좋은 음악이고요. 좀 뭐 그 나경원 컴플렉스에서 좀 빨리 벗어나셨으면 본인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쉬워요, 다들 좀. 아신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여서 다리 한쪽을 못 쓰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나경원
딸의 마음이 그렇죠. 동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 수도 있겠다. 네, 이 네, 사람 맞아요. 집안에 돈도 많아서 굳이 네. 돈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겠지만 네. 지금도 라이브가 찾아보시면은 항상 한쪽 다리를 어디 받침에 대고 있어요. 다리 짧아서 한쪽이 짧아. 오른쪽인가 왼쪽인가가. 그러니까 컴플렉스 때문에 아마 도와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근데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의견은 다르지만 빨리 벗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정치 쪽하고 얽히지는 않으실 테니까 뭐 네. 예술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음악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결혼을 안 해서 달리 할 게 없다는 거 지금. 근데 이게 2000년 이후 그 이게 연예의 목적도 이쪽이었나요? 그러니까 2000년 그 사건 이후로 영화 한두 개 더 하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2000년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네. 그 스트링으로 된 영화 음악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병호였거든요.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였어요. 예. 그래서 오케스트라 악곡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토벤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아까 그 CG를 담당했던 회사가 웨타 디지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니다. 원래 웨타 디지털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무마되고 안 되고 네, 불발이 되고 그 오퍼니지라는 네, CG 팀이 오퍼나지 네. 그 우리가 아는 오퍼나지 그 셔터의 일화가 비밀 이런 거. 네. 일화가 어떤- 있죠. 그 네, 봉준호 네. 감독님이 CG 네. 팀 한번 다 꾸렸는데 네. 한번 무산되고 나서 네, 맞아요. 자살하고 그렇게 싶었 맞아.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그래서 자기가 세팅이었나?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다 투자도 받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꾸몄는데 사업하다가 CG가 너무 뒤로 엎어진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CG가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영화니까. 모두가 그죠? 맞아요. 봉준호 감독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사실 이 영화 자체 이름도 괴물이니까 우리가 다 괴물을 보러 간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괴물 CG에 대한 중요하죠. 부담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심했을 거예요. 특히 또 이제 낮 장면에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처음부터 장면들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한국 영화계에 어떻게 보면 진짜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w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배우들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주연을 제외하고라도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들 그리고 엑스트라로 나왔던 배우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아까 말했던 윤재문 네, 배우라든가 그 방역복 입고 나왔던 김래아 배우. 김래아 배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거기 진짜 웃기죠. 네, 맞아요. 저는 그 장례식장 씬이 진짜 웃겼거든요. 진짜 거기가 그 한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한국- 제일 한국- 집합이지. 네, 네. 진짜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네, 그 분명 장례식장인데 분향소잖아. 그러니까 체육관, 분향소. 네, 맞아요, 체육관 맞아요. 분향소고 합동 분향소인데 어, 어떤 분양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되게 익숙한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지. 네. 누가 와가지고 그 뭐 차 번호 말한 다음에 맞아. 차 빼세요 이러면서 아반떼 누구야? 네. 뭐 알만한 양반이 아실 분이 그래 그래서 박해 막 드롭킥 날리고 드롭킥 날리고 있고 막 욕하고 막 그리고 다 같이 그 막 뭐야, 나는 넷이 그- 막 이렇게 막 뒹굴면서 막 울고 그 있으니까 막 장면에서 이제 그 장면에서- 카메라들이 막 사진 맞아요. 막 찍으니까 때리고 나는 근데 참- 그 장면에서 전환 씬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음. 누군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음. 우르르 와요. 음. 그러더니 그 쓰러져 있는 그 가족들을 이렇게 짐짝 치우듯이 치워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분명 정치인 온 거야 그거. 그렇지 맞아. 정치인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그 씬이 되게 음. 지나가듯이 나와요. 아 진짜 나 네. 그걸 못 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한국 이 영화의 모든 맞아, 이 한국 시스템의 어떤 맞아, 그런 게 어긋나는 다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담겨 다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구나. 고수희 배우도 나오고요. 비정생이니까. 고수희 배우. 고수희 배우. 고수희 고수희 배우가 배우 그 친절한 실험- 금자씨에 실험하는 나왔던. 사람 나오잖아. 어. 아 송강호가 그 송강호가 맞아 이거 네. 바이러스 아, 이제 바이러스 좋아하지. 거기서 고수희 배우도 나오고
그 괴물 목소리로 나왔던 게 이제 맞아, 오달수. 오달수. 숨어 있는 네. 주인공이죠. 아, 난 라미란이 진짜 웃겼는데. 아, 그렇죠. 자빠지는 거. 아, 그 처음에 한강의 괴물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네. 무시해 무시해. 그 무슨 약간 이상한 뭐 컨테이너 같은데 맞아, 거기 막 맞아. 우르르 몰려 화장실 같은 들어갔고 데인데. 거기 숨어 있는데 그 안에 라미란 남편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아유 어떻게 우리 애 있다고. 아 애였나? 애 좀 구하라고 송강호를 떠밀어. 그렇지. 그래갖고 송강호하고 그 무슨 미군 이상한 애하고 둘이 그 도날드. 맞아. 예. 거기서 도날드. 어, 맞지 맞지. 문 도날드, 열어주고. 맞아.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좀 재밌었어요. 참. 어제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군상극이라서 이거 진짜. 맞아요. 맞아. 제가 한 10번 넘게 봤는데 또 봐도 재밌었어요. 근데 인생 영화예요 또? 인생 영화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인생 영화까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 베스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보다 보면 국내. 저도 애들한테 봉준호 또 감독님 영화 중에 베스트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괴물, 괴물. 뽑거든요. 네. 상구님은 저는- 아니 썸머님은 저는 그래도 기생충 기생충이요. 네. 이나 살인의 추억을 뽑을 것 같아요. 기생충이나 살인의 어. 추억. 네. 기생충도 진짜 훌륭한 영화는 맞죠. 저는 마더 꼽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왜죠? 난 지리별. 마더 너무 좋아요. 음. 마더도 이렇게 네. 층층이 보면 음. 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 영화인데 의 어떤 네, 네. 현실들을 이렇게 뭐지? 이렇게 토막토막토막해서 음. 모아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것도 마더가 재밌고. 그 주변에 마더 좋은 영화라고 하는 데 되게 많았는데 네, 거기 반대하는 게 다 김혜자가 연기를 못한 게 아닌데 네. 김혜자라는 편견이 있는 거야 그냥. 아, 저 아줌마나 그렇죠. 뭐 그리고 당시 진구나 원빈은 그냥 잘생긴 배우의 끝이었으니까 내가 김혜자 보러 저걸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때. 근데 원빈도 거기서 인생 연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정할 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내가 원빈 보러 가야 되나? 원빈이 연기파 배우는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시네필이라 생각하는 애들은 원빈? 김혜자는 약간 TV 배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확실히. 약간 그 약간 맞아요. 그저 원빈 하면 약간 하이틴 스타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김혜자 시작한 느낌이 선생님도 좀 그렇고 원빈 배우도 그렇고 약간의 연기 변신을 네. 했던 계기가 됐던 영화잖아요. 네네. 굉장히 영화 자체는 세련됐고, 네 그렇게 봤지만 내용면으로는 사실 그렇게 와닿는 면은 없었어요 그래, 저한테는. 전 너무 크게 재밌었어요. 와닿는 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진실을 쫓아서 계속 가다가 음. 결국 마지막에는 진실을 숨기는 네, 그쵸. 그런 되는 네.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그게 이제 엄마랑 아들의 어떤 관계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들까지도 너무 근데 이렇게 좋았어서. 보니까 감독님이 너무 작품을 좀 더 다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양반은 원래 과작한 양반이니까. 네. 아니 다작. 다작. 그러니까 과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작한 양반인데 어떡하냐 별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베더님은 뭐봉 감독님 영화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살인의 추억 괴물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보지? 잘 이해가 안 갔고 저는 뭐 사실 좀 창피하지만 마더는 안 봤고요. 네. 그냥 뭔가 좀 뭐가 불편했어요. 창피합니까? 네. 불편해요. 불편한 영화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네. 들어서 네, 네.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봤고요. 설국열차는 전 재밌게 봤고 사실 저한테는 봉 감독이란 사람이 좀 월드 클래스다, 거장이다 얘기를 그 전부터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설국열차 때부터였고 기생충은 진짜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저는 완전 탑이라고 생각하는 탑이죠. 영화고 예 여전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랬는데 내가 그 전에는 내가 몰랐구나. 내가 기생충은 심지어 나 같은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훌륭함이 보일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 영화들을 내가 다 보진 않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이나 영화 만드는 방식의 세련됨은 계속 상승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나 같은 문외한이 봐도 그런 것도 있어요. 기생충은 굉장히 진짜 때깔이나 진짜 기가 막힌데 다 그 전에 영화들은 사실 살인의 추억이나 뭐 이런 영화들은 그냥 배우의 연기력에 그냥 기댄 느낌이고 아마 자본이 덜 들어가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냥 내가 볼 때는 좀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하고 뭐 곧 전에 약간 그
거장이 되고 자본의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점이 아마도 옥자 정도. 옥자 정도. 네, 설국열차 설국열차, 네,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아마 돈적인 부분 때문에 제대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 못하신 게 아닌가. 내 눈에는 안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오페인도 또 어떻게 보면 보다 보면서 자기 안목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것도 없진 않을 거야. 뭐 그쵸. 저 이제 애프터 19 3구 너니까. 그래요, 19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맞아요. 네. 봉준호 감독님이 지금 또 차기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소개 좀 그러게요. 해주시죠. 그 미키 세븐틴 뭐지? 미키 세븐틴? 네. 미키 어떤 세븐틴이라고. 영화예요? 아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인데 네. 미키 세븐이라는 네,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이 그 있죠. 책이 있어요. 음. 네, 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뭐라지? 그러니까 되게 먼 미래에 인류가 그 이제 테라포밍을 해서 테라포밍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개척을 해 가면서 이 별들을 옮겨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테라포밍을 하기 위한 어떤 선발대? 선발대에서 그 약간 수색대 비슷한 맞아, 그쵸. 요원이 네. 미키예요. 그 중에 아. 한 명이 미키인데 음. 이제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걔네들이 어쨌든 이 죽음이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제를 합니다. 아. 네, 이 사람 자체를 복제를 해서 그러니까 기억도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만약에 죽게 되면 다시 새로운 맞아요. 대체로 네, 네. 새로운 몸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넣어서 컨셉 자체는 사실 그동안 많이 그쵸. 그렇죠. 나왔던 영화들인데. 네. 마션 플러스 블레이드 러너지. 근데 이것도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 시스템 그리고 계층 이것들이 쭉 보이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보신 것처럼 얘기해 주시네. 저 책을 봐서. 아, 네. 책을 죄송합니다. 아이, 저도 밖에서 봤는데 비크파켓 보니까- 뒷술 보인데. 그 이제 계속 이렇게 재탄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한번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돼서 네. 이제 그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만약에 예를 들면 미키 세븐. 세븐과 미키 8번과 미키 아. 7번과 8번이 공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뭐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이제 둘이 기억이 바뀐다든가 뭐 스포, 스포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만 설정은 다본 거 같이 얘기하네. 스텝인가? 하고 네. 그 기대가 되면서 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서 아니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이 네, 국내 로버트 배우가 패티슨, 네. 로버트 패티슨이 지금 네. 주연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렇게 일본 영화보다 이제 한국 영화에서 본인의 어떤 실력을 많이 못 드러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 있거든요. 네. 그건 또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언어가 혹시 장벽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그건 보기엔 우리가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설국열차에서 이미 크리스 내가 보기엔 아이유한테 반한 거야. 에반스랑 같이 호흡을 맞춰봤으니 맞아요. 예. 그 틸다 스윈튼이라는 네. 대배우라고 그쵸. 브로커에서 아이유만 겁나 예쁘게 나오잖아. 아이유한테 반한 브로커 거야. 맞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네. 내년 개봉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괴물이라는 영화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 20년이 된 영화를 지금 와서 꺼낸 이유도 사실은 지금 상황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네. 네, 이 영화 뭐 특별히 잣잣이 있을까요, 패스밴더님? 제가 지난 발비 때 말씀드렸듯이 없어도 무조건 한다. 네. 만들어 내보려고 사실 그러고 나서 바로 괴물이야. 괴물이야. 아니 뭐 어떻게 이거 심지어 괴물 얘는 항문도 없어. 회생식기도 없는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오라이지 그럼. 괴물 등에 박혀 있는 물고기랑 뭐 이게 뭐 섹스 중이었다고 뭐 그걸 해야 되나 막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혹시 뭐 괴물 잣잣 당연히 없으시죠 다들? 네. 아, 하나 좀 생각한 거 있는데 있어요? 먼저. 아, 해봐요. 뭐 허무맹랑한 거예요. 근데 네. 괴물이 처음에 한강 둔치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요 손톱에 때를 그치, 그치. 느끼던 여자가 있어요. 아 헤드폰 헤드폰 끼고. 끼고. 어. 이거 되게 예뻐요. 보셨나요? 그분 어. 나름 되게 유명한 네. 유명했지. 유명해졌어 그 이후에. 헤드폰 여로. 네. 그밖에 안 나왔지만 그분이랑 약간 촉스물로 촉스물. 아. 촉스물 가나요? 우르츠키? 먹을 수는 없다 이대로. 그럼 그걸 그 송강호 오징어 다리 그걸 암시하는 건가? 뭐 뚫어오고? 그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촉스물이 일단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꼬리가 아주 네. 촉수가 꼬리. 네. 꼬리가 꼬리. 아주 네. 이게 되게 힘이 있죠. 좋더라고. 장관하죠. 네. 여기서 증명할 수 꼬리 있는 힘으로 거는 달리는 하죠. 거잖아요. 봉준호가 우르츠키 동작을 봤다는. 아니면 그 에이전트 옐로우 어. 아닙니다. 네. 나는 라미라이랑 송강호 짜짜 왜요? 아는 사이야.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그거 죽을 때 집어넣어. 아는 사이야. 한 번 했어. 한번 했습니까? 아니 뭐 안 자, 건 말이 안 돼. 네. 패스맨더님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죠. 내가 깔아줬어 이제. 사실 이거는 좀 사실 좀 위험한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 또 저항 받는 거야? 저항 받아야죠. 또. 네, 저는 저항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네. 저항군이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현서가 현서. 현서는 건들지 현서는 말자. 아니에요. 네. 미성년은 건들지 말자. 현서는 건들지 말자. 현서가 송강호의 딸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 많았잖아. 맞아 그 얘기는 많았어요. 뭐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것도 저도 들어본 것 너무 같은데. 바람을 너무 뺐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 작품 망치십니까? 너무하시네. 현서가 누구의 딸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화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봐도 송강호를 너무 안 닮았고 그 영화 딸인가? 내에서 그 합동 분향소에서 사진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그 사진 보면서 그 변희봉이 얘기하자. 이럴 땐 참 엄마 얼굴 엄마 닮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아빠 닮았다는 내지는 뭐 비슷한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서의 엄마가 애만 낳고 애만 이렇게 난 상태로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송강호가 또 우리가 봐도 뭐 변희봉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단백질을 섭취가 부족해서 뭐 좀 잠도 많이 자고 맞아요. 여기 좀 대가리도 조금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징어 다리랑 떼어먹고. 그러니까 이 송강호의 부인 현서의 엄마 역할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일단 결혼을 했는데 영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송강호가 계속 자잖아. 네. 같이 잠자리를 하다가도 잠들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뻑하면 자니까. 잠자리 하려고 갔는데 잠만 자. 그러면은 속이 터져 안 터져. 그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매점에서 맥주 하나 이렇게 탁 까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라미라이 온 거야? 아니지. 도련님. 아, 박해일이지. 그 박해일이 그래서 그렇게 오열을. 그러니까 이 박해일이 현서한테 진짜 이 현서에 대한 사랑이 헌신적이야. 남달라. 헌신적이야, 그치. 진짜 막 대단하잖아. 그래서 뭐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박해일이 가잖아. 네. 근데 술 먹고 막 가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박해일은 알고 있었다. 박해일은 누구 딸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독 그렇게 송강호를 그치. 패고 그런 것들이 픽 있고. 날리고 맞아. 그죠? 아무리 대가리 가족 때리고 사이에 그러잖아요. 나도 조카가 있고 조카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 진짜 박해일이 진짜 완전 목숨 거의 대신 걸고 죽을 하잖아. 것 같지. 진짜. 나도 생각을 했던 게 도련님 약간 비슷한 까란데 오셨어요, 도련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련님 도시락을 드셨다. 연결됐는데 배두나 딸이 아닐까. 고아성이. 물론 그 엄마 얘기를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냥 커버 쳐주는 거고 너무 닮아서 배두나랑 고아성이랑. 닮아서. 닮아서. 근데 원래 근데 조카가 고모를 닮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 봐. 현서야. 고모가 메달 따왔다. 굳이 뭐 자기 위에 딴 것처럼 동메달이다. 이거 동메달은 다 무시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입술 때 놓쳤는데 굳이 그 갑자기 엉엉 울어.
배두나가 갑자기 물론 슬프겠지. 배두나가 어서 나왔다. 근데 이렇게 송강호 이러고 있으니까 뻥쳐서 키우는 거다. 실제로 배두나 배우랑 고화성 배우랑 그 전에 그 무슨 드라마에서 떨리는 가슴이라고 드라마에서 아 같이 그래요? 배두나가 고화성 이모로 나와. 네, 이모로. 이모로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또 누구 인연이 나와요, 돼가지고 거기에? 두 배우가 좀 김동완. 친하죠. 그죠? 네네. 아, 그래서 여자 배우. 봉준호 감독님한테 다 추천을 기억나. 했다고 나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옴니버스 드라마라서 추천해서 나 고화성 배두나 배우가 부분만 봤거든.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떨리는 가슴이라고 하기엔 또 아닙니다. 예. 가슴이 여러 개 떨리는. 바이브레이팅.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네네. 영화 보면서 좀 발견한 게 있는데 네. 물론 그 전부터도 좀 그거를 좀 유념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순환이라는 이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 느낌이 좀 순환? 들었어요. 순환. 계속 그 순환. 같은 그러고 일이 돈다.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순환. 네, 순환의 그래서 순환. 네, 순환. 그러니까 그 이 가족을 공격하는 한강 둔치에 나타난 이 괴물의 형상과 그 송광호가 먹는 골뱅이의 아, 그렇죠. 골뱅이. 가 닮아 있고. 처음에도 오징어를 먹죠. 네, 처음에 골뱅이 오징어가 먹고, 나오기도 하고. 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그로테스크한 그런 게 네. 계속 근데 보여주죠. 이거 그리고 에이전트 에이전트 옐로우도 뿌리는 또 것도 맞아요. 똑같이 네. 생겼잖아. 또 약간, 형태가 또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는 것도 형태가 음. 또 똑같이 생겼고 그것도 그 죽는 이 괴물도 형태가 똑같이 생겼고 맞아요. 그리고 그 송강호가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아이도 네. 보면 그 계속 잠을 자거든요.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 걔도 혹시 네. 근데 걔도 보면은 그 전에 보면 이 설이 한다 그래요. 얘네가 그치. 이 매점설이 하는 매점설이 거야라고 하는데 그 바로 다음 씬에도 보면은 그 뭐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송강호 이야기를 강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얘가 어렸을 때 내가 밖으로 나설 때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 얘가 먹을 게 맞아, 없어갖고 맞아. 서리를 그렇게 하고 네, 다닌다. 서리 해먹고 네. 하다가 막 그러니까 계속 이 두드려 순환이 맞고. 되는 맞아, 거죠. 순환이 네.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이런 사건 사고들은 계속 맞아요. 벌어지고 네, 네. 결국은 그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탓을 네. 하게 될 거고 네. 이 사람들을 꼭 죄인처럼 몰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제 뭐 기생충하고도 연관이 그렇게 보면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면 네. 이게 이제 세월호가 되고 이태원이 되고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재난이 사실 어떤 지금 말씀하신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만이 재난이 아니고 네.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재난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2023년에 제일 것 같아요. 어울리는 네네. 현실 재난이야. 네.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무기력해지지만 이런 현실 사회에서의 재난은 분노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노할 힘조차 꺾어버리고 분노하는 것조차 지겹게 만들어버리는 이 무능한 정부나 이런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괴물은 죽일 수라도 있지. 네. 이 현실에 있는 이 괴물 같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렇죠. 편하려고 만든 시스템 국가도 그렇고 네.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권력, 네. 뭐 경찰, 군인, 뭐 심지어 미군조차도 네. 뭐 남의 나라 군대지만 우리가 맞아요. 필요해서 들여온 건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괴물이 돼서 잡아먹히고 있는. 우리가 맞습니다. 죽일 수도 지금,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 패스벤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네. 남은 탓할 것도 없고 우리가 헤쳐 나가면 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난 안 찍었어 네. 이씨. 그래도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네, 서로 또 그렇게 네, 이런 영화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 나가면서 헤쳐 나가면 된다고 정신 바짝 생각합니다. 차리고. 참 이게 이제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내일부터 그 푸름 오염수. 네, 오염수를 네. 방출하게 될 건데 네. 이 영화 초반에 나왔던 푸르말데이들을 한강에 방류하는 그런 씬이 또 보고 나니까 또 암담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참담하고 앞으로 또 어떤 당할 일이 수밖에 벌어질지도 없는, 모르겠고 사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뭐 별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이 좁아서 말이야. 어? 여기 거기 영화에 나오잖아. 미스터 킴.
큰 마음 넓어. 넓어. 바다는 더 넓어.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 좁아. 네, 우리 대통령님의 씨발 현실은 화두상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의 모두가 국조에 넓은 마음을 따라서 갖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런 불순분자들 같으니. 네. 자, 우리 다음 영화는 뭐죠? 다음 영화 뭐예요? 아, 다음 영화. 네, 다음 영화는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아까 아버지가 이야기 된다. 나왔었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네. 맞아요. 난 괴물 마무리도 되게 네. 지금 고레에다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감독 영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났어. 네네. 어떤 대체 대체 가족의 가족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한번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 좀 네. 저기 방청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 뭐 그냥 없이 그냥 끝나나요? 그러면 지금 방청석에 가 계신 프란시스 형님 한번 불러볼까요? 방청객 갑니다. 방청객분들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 죽겠어. 우리 방송에 말해야 돼. 관심이 없어. 네, 자 떠들 기회를 드릴게요. 한 마디씩 하십시오. 저 사람들 근데 놀러 왔어. 아니 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물 영화에 대한 볼보 평점을 오늘은 이 5-6분께 할까요? 네. 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전에 지각했던 초롱입니다. 네, 펄프픽션에 나오셨다. 네, 펄프픽션 편에 나왔고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곧 할 예정이고. 예, 괴물은 저는 한 4.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도 4.5 천만 관객이 든 봉준호의 첫 영화인데, 예, 무척 좋은 작품이고, 네, 예,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네. 예, 코로나 시대에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근데 코로나 시대 끝나버렸어. 코로나 시대가 끝나버렸네.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고요. 패스하실 분 패스하셔도 돼요. 네. 네. 괴물 꼭 보시고 조달구도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달구님. 존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괴물을 네. 며칠 전에 처음 봤거든요. 진짜? 아, 그래요? 어. 네. 상영할 때는 못 봤나 안 봤나 근데 잘. 노느라고 아마 바빴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도. 대학생 때. 아마도. 근데 그 좀 작은 화면으로 본 거는 좀 아쉬웠고 네. 보고 나서 확실히 코로나 겪으면서 그 상황이 너무 겹치니까 그렇죠. 예, 그 좀 더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냥 볼 4.0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시네타운 3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안녕. 축하드립니다. 춘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존 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해피 버스데이.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게 예. 안녕. 껐어요? 그만해요.